아버님, 제게는 정말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저는 아버지의 유언장을 받아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종이 한 장, 그 위에 적힌 글자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는 검은 옷 한 벌과 집신 한 켤레, 그리고 종이 한 권을 물려준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집도, 논밭도, 노비도 아닌 겨우 옷 한 벌과 신발이라니.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누나는 제 옆에서 유언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놀라움보다는 담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저는 누나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녀는 이미 시집을 간 지 3년이 넘은 유부녀였고 남편도 있고 집안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누나, 이게 대체 무슨... 아버지의 뜻이시다. 유산은 모두 내가 관리하겠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겨우 12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그 아버지마저 이렇게 떠나신 겁니다. 그것도 저를 버리고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 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착하고 공부도 잘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마을 서당에서도 선생님께 칭찬을 자주 들었고 아버지께서도 우리 아들 장하다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는 저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신 걸까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계속 그 생각만 했습니다. 상여가 나가고 아버지를 땅에 묻는 순간에도 제 머릿속은 온통 그 유언장 생각뿐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잘못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아버지께서 마지막 순간에 정신이 혼미해지셔서 그러신 걸까요? 고려시대의 상속제도는 조선시대와 달랐습니다. 장남이 모든 것을 물려받는 게 아니라 자식들이 골고루 나눠 가지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 받았습니다. 그게 당시의 법이었고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 관습을 깨뜨렸습니다. 모든 재산을 누나에게만 물려주고 아들인 저에게는 옷과 신발, 종이만 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질렀나? 아니면 진짜 아들이 아닌가 보지. 참 기구한 팔자로구나. 저는 그런 소리들을 들으며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저는 누나의 집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갈 곳이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나는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잘 대해주었습니다. 밥도 제때 챙겨주고 옷도 해 입혀주고 서당에도 계속 보내주었습니다. 누나의 남편도 저를 구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네가 크면 관직에 나가거라, 우리가 뒷바라지 하마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12살에서 15, 18, 20로 자랐습니다. 서당을 졸업하고 과거 준비도 하게 되었습니다. 누나는 여전히 저를 잘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버지에 대한 의문과 원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왜 나에게만 그러셨을까? 나는 정말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었던 걸까? 22살이 되던 해 저는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요. 제가 받아야 할 유산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누나를 찾아갔습니다. 누나는 마당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누나, 왜? 무슨 일이냐?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누나는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누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있지 않으냐. 재산은 내가 모두 받기로 했다. 하지만 그건 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고려의 법은 자식들이 공평하게. 법? 네가 나한테 법을 들이대느냐? 소장을 다 쓴 저는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검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10년 전에 받은 그 옷이었습니다. 다행히 제 몸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집신을 신었습니다. 역시 10년 전에 받은 그 집신이었습니다. 저는 관아로 향했습니다. 소장을 제출하러 온 자는 앞으로 나오시오. 관아의 아전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소장을 꺼내 들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땅 문제로 다투는 사람들, 빚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 노비 문제로 소송을 건 사람들, 모두가 제각각 억울한 사연을 안고 이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아전이 제 소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대충 훑어보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유산 분쟁이로군. 네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22살입니다. 기다리거라. 안찰사 어른께서 직접 신문하실 것이다. 저는 마당 한쪽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고 다시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앞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불려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웃으며 나왔고 어떤 이는 울며 나왔습니다. 재판이란 게 그런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는 것.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누나 집을 나올 때부터 입맛이 없었고 관아에 오는 길에도 긴장 때문에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소송에서 지면 어떻게 될까요? 누나는 저를 집에서 내쫓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계속 거두어 줄까요? 다음 유산 분쟁건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청사 안에는 높은 자리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바로 안찰사 손변념 어른이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엄하면서도 어딘가 온화한 느낌이었습니다. 나이는 50 정도 되어 보였고 수염이 길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네가 소장을 올린 자냐? 예, 그렇습니다. 성명과 나이를 대라. 저는 제 이름과 나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손변념 어른은 제가 쓴 소장을 천천히 읽어내려 가셨습니다. 한참을 읽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모든 재산을 누나에게 주고 너에게는 옷과 신발, 종이만 주셨다는 것이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가 이제 장가를 가야 하니 재산을 나눠야겠다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손변념 어른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러시더니 다시 물으셨습니다. 네, 누나를 불러오도록 하여라. 아전이 나가서 누나를 불러왔습니다. 얼마 후 누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견딜 수가 없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가 이자의 누나냐? 예,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의 유언이 정말 그러하였느냐? 모든 재산을 너에게만 주고 아들에게는 옷과 신발, 종이만 주셨다는 것이 사실이냐? 예, 사실입니다. 유언장이 여기 있습니다. 누나는 품에서 유언장을 꺼내 올렸습니다. 손변념 어른은 그것을 받아 읽어보셨습니다. 확실히 아버지의 필적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제가 기억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손변념 어른은 한참을 유언장을 들여다보시더니 누나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내 어머니는 어디 계셨느냐? 어머니는 제 동생이 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네 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에 너는 몇 살이었고 네 동생은 몇 살이었느냐? 저는 이미 혼인을 한 상태였고 동생은 12살이었습니다. 손변념 어른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다시 유언장을 보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저를 향해 물으셨습니다. 네가 받은 옷과 신발, 종이는 아직 가지고 있느냐?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종이로 쓴 소장이고 이것이 그 옷이며 이것이 그 집신입니다. 저는 제가 입고 온 검은 옷과 신발을 가리켰습니다. 손변념 어른은 제 모습을 위아래로 살피셨습니다. 10년 된 옷과 신발이지만 제 몸에 꼭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이만큼 잘할 것을 예상하고 이 크기의 옷을 남기신 것일까요? 손변념 어른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청사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나도 저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그분의 입을 기다렸습니다. 마당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모두 이쪽을 바라보며 궁금해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손변념 어른이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여셨습니다. 참으로 현명하시구나. 너희 아버님은 그 말에 저와 누나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변념 어른의 말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숨죽여 들었고 누나도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란 자식 누구에게나 똑같은 법이다. 어찌 한 자식에게만 재산을 주고 다른 자식에게는 주지 않겠느냐. 더욱이 아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다니 그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손변념 어른은 잠시 말을 멈추시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생각해 보아라. 내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다. 그리고 내 아버지마저 돌아가시면 12살 된 어린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느냐? 당연히 내 누나를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의 진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지 않으셨다고, 혹은 제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변념 어른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내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아셨던 것이다. 만약 재산을 너와 내 누나가 반씩 나눠 가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내 누나는 이미 시집을 갔고 자기 살림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 12살 된 네가 재산을 들고 혼자 살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손변념 어른은 누나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아버지께서는 모든 재산을 네 누나에게 주신 것이다. 재산을 받은 네 누나는 이제 집안의 가장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어린 동생을 돌봐야 할 책임이 생기는 것이다. 만약 재산을 반씩 나눴다면 내 누나는 내 몫은 받았으니 동생은 알아서 살아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누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손변념 어른은 다시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네 아버지께서는 또 다른 것을 걱정하셨다. 세월이 흘러 네가 장성하면 어떻게 될까? 혹시 누나가 재산을 독차지한 것에 대해 억울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남매 간에 금이 가지 않을까?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네 아버지께서는 미리 준비해 두신 것이다. 종이 한 권,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손변념 어른은 제가 입고 온 검은 옷과 집신을 가리키셨습니다. 종이는 소장을 쓰라는 것이다. 네가 장성하여 억울함을 느끼면 이 종이에 소장을 써서 관가에 오라는 뜻이다. 옷과 신발은 관가에 올 때 입고 신으라는 것이다. 초라한 행색으로 오지 말고 제대로 차려입고 오라는 내 아버지의 배려였던 것이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품었던 원망과 의문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다. 내 아들이 이 종이에 소장을 쓰고 이 옷을 입고 이 신발을 신고 관가에 가면 분명 현명한 관리가 이 뜻을 알아차릴 것이다. 그리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다. 손변념 어른은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네가 관가에 오기를 바라셨던 것이다. 그래야만 네 누나가 제대로 책임을 다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네가 받을 몫을 찾아줄 수 있으니까 말이다. 청사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닦고 있었고 어떤 이는 감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누나를 바라봤습니다. 누나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누나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누나도 저와 마찬가지로 지금에야 아버지의 진짜 뜻을 깨달은 것일까요? 손변념 어른은 천천히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판결을 내리겠다. 네 누나가 가진 재산은 모두 너희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그런데 그 재산은 원래 두 남매가 나눠 가져야 할 것이었다. 다만 네가 어렸을 때는 누나가 대신 관리하며 너를 돌본 것이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네 누나가 가진 재산 중에서 처음 너희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의 절반을 네게 돌려주도록 하겠다. 절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 절반이다. 이것이 원래 네가 받았어야 할 몫이니까. 다만 네 누나가 10년 동안 너를 돌봐준 것은 인정해야 한다. 그동안 들어간 비용은 재산에서 제하지 않겠다. 내 누나의 수고를 생각하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누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른,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유언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재산을 나누자고 했을 때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른의 말씀을 듣고 보니 아버지께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군요. 손변념 어른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네 아버지는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셨다. 어린 아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장성한 후에는 정당한 몫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셨으니 말이다. 누나는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동생아, 미안하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구나. 저도 누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누나. 누나는 10년 동안 저를 잘 돌봐주셨습니다. 밥도 먹여주시고 옷도 입혀주시고 서당에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심지어 관아의 아전들도 코를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손변념 어른의 판결이 내려진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이제는 제 집이라고 불러도 되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누나와 저는 관아를 나서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생아, 내일부터 재산을 나누는 일을 시작하자. 논밭 목록을 정리해서 보여줄게. 누나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안함과 다정함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저는 10년을 기다렸는데 며칠 더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다. 이미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어. 빨리 내 몫을 찾아줘야지. 그날 밤 저는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검은 옷과 집신을 방 한쪽에 정성스럽게 개어놓았습니다. 이제 그것들의 의미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옷과 신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지혜였고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아버지의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옷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몇 달 동안 이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하셨던 겁니다. 마을 노인들에게 나중에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도 종이와 붓을 달라고 하셨고 며칠 동안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유언장이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당시 12살이었던 저를 보며 고민하셨을 겁니다. 이 어린 자식에게 재산을 어떻게 물려줘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혹시 나쁜 어른들이 이 아이의 재산을 빼앗으려 하지는 않을까? 누이가 제대로 동생을 돌봐줄까? 하지만 또 누이가 욕심을 내서 동생 몫을 안 주면 어쩌지? 아버지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하신 겁니다. 그리고 가장 현명한 답을 찾으신 거였습니다. 일단 모든 재산을 누나에게 맡깁니다. 누나는 이미 성인이고 시집도 갔으니 재산을 지킬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나에게 어린 동생을 돌보는 책임을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에게는 보험을 남깁니다. 훗날 장성했을 때 불공평하다고 느끼면 관가에 갈 수 있도록 도구를 주는 겁니다. 소장을 쓸 종이, 관가에 입고 갈 옷, 신고 갈 신발, 그리고 현명한 관리라면 반드시 이 의미를 알아차리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거라고 믿으신 겁니다. 정말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며칠 후 누나는 약속대로 재산 목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당시 우리 집 재산이었어. 목록에는 논 5마지기, 밭 3마지기, 노비 2명, 집 한 채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중류층 정도 되는 재산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절반은 네 거야. 논 2마지기 반, 밭 1마지기 반, 노비 1명. 그리고 누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집은 어떻게 하지? 집을 반으로 나눌 수는 없잖아.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누나, 집은 누나가 가지세요. 대신 저는 논을 조금 더 받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장가를 가면 새 집을 지어야 하니까요. 그래도 되겠니? 네,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재산을 나눴습니다. 저는 논 3마지기, 밭 1마지기 반, 노비 1명을 받았습니다. 장가를 가고 가정을 꾸리기에 충분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나누고 나서 며칠 후 누나가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동생아, 이걸 받아라. 누나가 내민 것은 은자 몇 냥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 지난 10년 동안 내가 관리한 재산에서 나온 수익이야. 농사를 지어서 번 돈이지. 이것도 네 몫이 있어. 아닙니다, 누나. 손변염 어른께서도 그 부분은 누나의 수고비로 인정하셨습니다. 아니야. 나는 네 누나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딸이야.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야지. 누나는 제 손에 은자를 쥐어줬습니다. 저는 그 은자를 받으며 또 눈물이 났습니다. 누나도 변했습니다. 아니,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아버지의 유언을 잘못 이해했을 뿐이었던 거죠.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집터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장가를 들었습니다. 혼인날, 누나가 찾아와서 축하해줬습니다. 동생아, 축하한다. 아버지께서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누나, 고맙습니다. 누나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제 아내는 착하고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주자 그녀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아버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군요.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논농사를 지으며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누나도 가끔 찾아와서 조카들을 예뻐해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재산 때문에 다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제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검은 옷과 집시는 왜 저렇게 소중하게 보관하고 계세요? 저는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할아버지의 지혜에 대해서, 손변염 어른의 현명한 판결에 대해서, 고모와 화해한 이야기에 대해서. 아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우와,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시다. 그렇단다. 그래서 아버지는 너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해결한다는 것을 말이야. 저도 할아버지처럼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믿어주셨던 것처럼 저도 제 아이들을 믿어야겠다고. 아버지께서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몇 해가 더 지난 어느 날 손변염 어른께서 다른 지역으로 전임 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누나와 함께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찾아뵙었습니다. 어른,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어른 덕분에 저희 남매가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손변염 어른은 온화하게 웃으셨습니다. 나는 다만 네 아버지의 뜻을 전했을 뿐이다. 진짜 지혜로운 분은 너희 아버지시지. 그래도 어른께서 그 뜻을 알아주지 않으셨다면 저희는 영영 오해한 채로 살았을 겁니다. 고려의 법은 공평하다. 그리고 나는 그 법을 따랐을 뿐이야. 앞으로도 너희 남매는 서로 의지하며 살거라. 저희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손변염 어른은 떠나셨지만 그분의 가르침은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지혜도 영원히 제 가슴속에 남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검은 옷과 집신을 집안 가장 소중한 곳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유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이고 지혜이고 교훈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저도 제 아이들에게 이런 지혜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힘이 아닌 지혜로,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다툼이 아닌 사랑으로. 그것이 진짜 유산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로부터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제 아들도 장성하여 장가를 갔고 손자들이 제 무릎 위에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누나는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누나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동생아, 우리 아버지는 정말 위대한 분이셨어. 나는 이제야 그걸 완전히 이해했단다. 누나도 위대하셨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돌봐주셨잖아요. 아니야, 나는 한때 욕심을 부렸어. 하지만 너는 나를 용서해줬지. 누나, 그런 말씀 마세요. 누나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그 검은 옷과 집신을 꺼내 보았습니다. 이제 이 옷은 60년도 넘은 것이었습니다. 해지고 낡았지만 저는 여전히 이것을 집안의 가장 소중한 곳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그 후로 우리 마을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지혜로운 아버지의 유언 이야기를 하며 감탄했고 손변념 어른의 명판결을 칭송했습니다. 심지어 과거 시험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만약 네가 손변념 어른이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판결하겠는가? 많은 선비들이 이 문제를 놓고 고민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고 답했고 어떤 이는 유언을 존중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정답은 하나였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뜻을 이해하라. 법이란 단순히 글자로 적힌 규칙이 아닙니다. 법 뒤에 숨은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유언도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면 불공평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과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사진도 없고 초상화도 없는데요. 저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평범한 양반이셨단다. 부자도 아니고 높은 벼슬을 한 것도 아니야. 하지만 한 가지는 특별했지. 뭐가요? 지혜로우셨어. 그리고 자식을 깊이 사랑하셨단다. 저는 손자에게 그 이야기를 또 들려줬습니다. 검은 옷과 집신의 비밀에 대해서, 손변념 어른의 명판결에 대해서, 고모 할머니와의 화해에 대해서. 손자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증조 할아버지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다면 명심해야 할 게 있단다. 뭔데요? 첫째, 문제를 해결할 때는 힘보다 지혜를 써라. 둘째, 사람을 믿어라. 셋째,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란다. 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그 유언장을 꺼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아들에게는 검은 옷 한 벌과 집신 한 켤레, 그리고 종이 한 권을 물려준다. 이제 저도 유언을 써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종이를 펼치고 붓을 들었습니다. 과연 저는 무엇을 제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는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저에게 가장 큰 유산을 물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논밭도 아니고 금은보화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혜였습니다.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 사람을 믿는 법, 사랑하는 법. 그것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그래, 너에게 물려줄 게 있어서 말이야. 저는 그 검은 옷과 집신을 꺼냈습니다. 이게 증조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그것입니까? 그렇다. 이제 이것을 네가 물려받아야 한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건 너무 낡았습니다. 옷은 해졌고 집신도 거의 부서졌어요.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단다. 중요한 건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야. 저는 아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군요. 그렇단다. 그래서 너도 이 이야기를 네 자식에게 전해야 한다. 그리고 또 그 자식은 그 자식에게 전하는 거야. 네, 명심하겠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병상에 누웠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제 아들과 손자들이 병상 곁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물려줄 것은 이미 다 물려줬어. 하지만 재산은 법대로 공평하게 나눠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것이 내 유언이다. 제 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그럼 그 검은 옷과 집신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것은 대대손손 물려주어라. 그리고 그 이야기도 함께 전해라. 우리 증조 할아버지의 지혜가 영원히 살아있도록 말이야. 그날 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젊고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잘했다 아들아. 너는 내 뜻을 제대로 이해했구나.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지혜를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지혜란 그런 거란다. 오랜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이해되는 것이지.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좋은 아버지였습니까?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충분히 잘했어. 이제 편히 쉬어라. 저는 눈을 떴습니다. 아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수백 년이 흐른 지금 이 이야기는 여전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버지의 유언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책에 기록했고 어떤 이는 연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검은 옷과 집신이 정말로 남아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교훈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해결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재산을 많이 남기는 게 아닙니다. 지혜를 남깁니다. 그리고 진짜 공평한 법은 글자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숨은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년 전 고려시대 손변념 어른이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름 모를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준 사랑입니다. 당신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진짜 유산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